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삼천 비기에서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습니다. 4장에서는 디지털 트랜스미션, 디지털 전송에 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신호의 전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4의 1절 디지털 투 디지털 컨버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 매체에 적합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것을 라인 코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명 아날로그 통신에서 모듈레이션, 즉 변조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디지털에서는 모듈레이션이라는 용어보다는 코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인 코딩이라는 것은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시그널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어지는 디지털 데이터는 텍스트일 수도 있고 넘버, 수치 데이터일 수도 있고 그래피컬 이미지, 영상 데이터일 수도 있고 오디오, 음성 데이터 또는 음향 데이터 그리고 동영상 데이터, 비디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샌더, 송신기에서는 디지털 시그널로 엔코딩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신단에서는 수신한 디지털 시그널을 다시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주하는 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림 4의 1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4의 1은 라인 코딩과 디코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송신단에서 일어나는 라인 코딩, 그리고 수신단에서 일어나는 라인 디코딩에 관한 부분인 것입니다. 샌더가 이러한 컴퓨터에서 생성된 디지털 데이터 0과 1로 구성된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엔코더에 의해서 전송 매체 링크에 적합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 0은 마이너스 5V로 1은 플러스 5V로 그린 그림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전송 매체에 적합한 신호로 변환되어서 수신기에 전송될 것입니다. 수신기에서 전송 신호를 수신하면 디코더에서 다시 이러한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서 레시버에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신호 요소 대 데이터 요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엘러먼트 vs 데이터 엘러먼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그림입니다. 원 시그널 엘러먼트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호 요소가 하나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의 신호에 원 비트가 할당된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엘러먼트도 1인 것입니다. R은 1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R 값은 시그널 엘러먼트 분의 데이터 엘러먼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B번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엘러먼트가 2개인 것입니다. 원 비트가 할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R은 2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C번 그림에서는 원 시그널 엘러먼트에 2비트가 할당된 것입니다. 데이터 엘러먼트는 2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R은 2가 되는 것입니다. D번 그림입니다. 시그널 엘러먼트가 3개인 것입니다. 3개의 시그널 레벨을 갖는 시그널 하나에 4개의 비트가 할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R 값은 시그널 엘러먼트 3분의 4비트, 3분의 4가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전송률과 신호 전송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전송률은 초당 전송되는 비트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레이트, 비트 레이트인 것입니다. 그 단위는 비트 퍼 세크인 것입니다. 신호 전송률은 초당 전송되는 신호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위는 보우인 것입니다. 통신의 목표는 신호율을 낮추면서 데이터율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신호의 전송은 최소화하면서 데이터 전송은 최대화하는 것이 통신의 목표,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적은 수의 차량에 많은 수의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것이 그 목표라는 것입니다. N은 R 곱하기 S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S는 신호 전송률, N은 데이터 전송률입니다. 차량으로 비유하도록 하겠습니다. S는 이동 차량 수, N은 이동 사람 수가 되는 것입니다. 차량 수와 사람 수는 비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R이라는 값이 비례상수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차 하나당 몇 명이 탔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호 하나당 더 많은 비트를 전송하면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것입니다. 100대당 4명이 타면 총 사람 이동수는 400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R이 의미하는 것은
차 한 대당 몇 명이 탔느냐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신호의 측면에서 보면 R 값은 신호 요소 분의 데이터 요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신호당 몇 개의 데이터가 할당되어 있는가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공식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 신호 전송률은 R분의 N이 되는 것입니다. 신호 전송률 S는 R분의 N이 되는 것입니다. 또 비례상수 하나 C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례상수 C가 갖는 의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상수 C가 갖는 의미는 신호 패턴에 따라서 상이하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C 값은 디지털 신호 패턴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값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0에서 1까지의 값을 갖는데 평균 값으로 2분의 1을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1과 0으로 구성되는 데이터 패턴인 것입니다. 데이터 패턴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송되는 데이터가 다양하기 때문에 역시 1과 0으로 조합되는 데이터 패턴 다양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0이 지속되는 구간이 긴 데이터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1이 지속되는 구간이 긴 데이터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0011, 0011처럼 반복되는 데이터가 자주 나오는 데이터 패턴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0에서 1로, 1에서 0으로 그 변화율이 큰 데이터 패턴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패턴에 따라서 신호 전송률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패턴에 관련된 비례상수가 곧 C가 되는 것입니다. A번 그림에서는 하나의 신호가 하나의 비트를 전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호 전송률과 데이터 전송률은 동일한 경우입니다. B번 그림에서는 두 개의 신호 요소를 이용해서 한 비트를 전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호 전송률과 데이터 전송률이 차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신호 전송률이 데이터 전송률의 2배가 되는 경우입니다. 데이터 전송률이 신호 전송률보다 큰 경우가 유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신호 전송률이 데이터 전송률보다 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예제 4의 1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가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one data element 또 one signal element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호 하나당 한 비트가 전송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R은 1이 되는 것입니다. 비트레이트가 100K 비트 per second인 것입니다. 이 경우에 bow rate를 구하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C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C 값으로서 2분의 1을 사용할 것입니다. S는 C 곱하기 N 곱하기 R분의 1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C를 우리는 2분의 1로 설정할 것입니다. 가장 최대의 신호 전송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C 값을 1로 설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균값 보통 2분의 1로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N은 데이터 레이트, 비트 레이트인 것입니다. 100K 비트 퍼 세컨인 것입니다. 100K가 되는 것입니다. R은 신호 요소분의 데이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신호 요소분의 데이터 요소 R 값은 1로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신호 전송률은 50K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5만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대역폭 밴드입스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시그널의 밴드입스는 무한대인 것입니다. 디지털 시그널에는 제로 주파수 성분부터 무한대 주파수 성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밴드입스가 무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밴드입스가 무한대인 디지털 시그널을 우리는 전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전송하는 디지털 시그널의 대역폭은 파이나이트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즉 대역폭이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높은 주파수 성분까지 전송하지만 무한대 주파수 성분을 전송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역폭과 관련된 공식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 슬라이드에서 신호 전송률 S는 C 곱하기 N 곱하기 R분의 1이라는 것을 분석하였습니다. 신호 전송률 S에 관련된 공식인 것입니다. 이 신호 전송률 S를 밴드 입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대역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호 전송률 S를 밴드 입수 즉 대역폭으로 대체해도 되는가? 분석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대역폭은 도로폭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도로폭은
차량이 얼마나 많은 차량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가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대역폭은 전송 매체를 얼마나 많은 주파수 성분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가에 관련된 것입니다. 대역폭은 도로폭에 해당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도로폭은 이동하는 자동차 수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도로폭이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사람 수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폭은 직접적으로 자동차 수에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이동하는 것은 통신에서는 신호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신호 전송률에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호 전송률을 대역폭으로 바꿔도 된다는 것입니다. 신호 전송률 S를 대역폭 B로 바꾼 공식이 되는 것입니다. n을 구하면 B민 최소의 대역폭에서 전송할 수 있는 최대의 비트 수인 것입니다. nmax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nmax는 양변을 C로 나눠주면 C분의 1, 또 R분의 1로 나눠주면 R이 되는 것입니다. 밴드 입수에 관련된 공식, 또 다르게 표현하면 비트 레이트에 관련된 공식, 우리가 유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식을 이용해서 예제 4의 2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max는 C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R인 것입니다. C는 보통 우리가 평균값 2분의 1로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분의 1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C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2B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BR이 되는 것입니다. 신호의 최대 전송률 Nmax는 2BR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이키스트의 공식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나이키스트의 공식은 2B 로그 2의 L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L은 신호 레벨 수입니다. 로그 2의 L이 의미하는 바는 신호 하나당 전송되는 비트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R은 신호 요소분의 데이터 요소인 것입니다. 신호 하나가 전송하는 비트 수인 것입니다. R과 로그 2의 L의 개념은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한 nmax는 C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R이라는 공식은 나이키스트의 공식과도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DC 성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신호에는 직류 성분이 존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호에 포함된 직류 성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신호의 평균 값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신호의 경우에 평균 전위가 물론 0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0이 아닌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0의 개수와 1의 개수가 항상 동일하게 디지털 데이터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평균 전위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직류 성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류 성분의 존재가 디지털 신호의 전송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직류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손실이 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거리 전송에 제약을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점은 평균 전위를 문턱치 전압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수신한 경우 어느 구간이 0이고 어느 구간이 1인지를 판단하는 부분은 스레시홀드 볼테이지, 즉 문턱지 전압을 설정한 다음에 문턱지 전압보다 높으면 1이고 문턱지 전압보다 낮으면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턱지 전압을 수신된 신호의 평균 전위로 설정한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디지털 신호는 전송 과정에서 잡음이 포함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잡음의 양에 따라서 평균 전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 디지털 전송 패턴, 디지털 신호의 비트 패턴은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디지털 신호인 경우에는 0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고 또는 1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0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직류 성분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1이 지속되는 신호 구간이 많다는 것은 직류 성분, 즉 평균 전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평균 전위가 베이스 언더링,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평균 전위를 문턱치 전압으로 사용하는 경우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보통 전송 매체인 경우에 TP 케이블과 코엑시얼 케이블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코엑시얼 케이블은 통신에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TP 케이블, 즉 전화선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 주파수 성분은 100Hz에서 보통 5MHz까지입니다. 제로 주파수는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주 낮은 주파수 성분은 TP 케이블에서 계속 감쇄가 되기 때문에 전송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신호를 전송할 때 DC 성분을 0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라인 코딩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는 라인 코딩에서는 DC 성분을 최소한 적게 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조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개의 신호에 포함된 직류 성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신호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디지털 데이터 10110001을 디지털 신호로 라인 코딩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1은 5V로, 0은 0V로, 1은 5V로 라인 코딩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에는 직류 성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1이 하나, 둘, 셋, 넷, 또 0이 하나, 둘, 셋, 네 번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균을 내면 0와 5V의 중간 2.5V가 이 신호에 포함된 직류 성분이 될 것입니다. 이 신호에는 직류 성분 2.5V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신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데이터 10110001 동일한 데이터입니다. 이와 같이 라인 코딩한 것입니다. 1은 플러스 5V로, 0은 마이너스 5V로 라인 코딩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신호에 포함된 직류 성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평균값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역시 동일하게 1이 4번, 0이 4번이기 때문에 플러스 5V, 마이너스 5V로 라인 코딩한 경우에는 평균 전위가 0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신호를 전송 매체에 전송하는 경우 디지털 데이터를 이렇게 라인 코딩하는 것보다는 디지털 데이터에서 직류 성분을 0으로 하는 방식으로 라인 코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동기화 셀프 싱크로나이제이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기 동기화라는 것은 송신단에서의 비트 간격, 즉 1비트 타임입니다. 1비트가 차지하는 시간입니다. 비트 간격과 수신단에서의 비트 간격을 일치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트 간격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데이터에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송신부에서의 디지털 데이터입니다. 라인 코딩된 신호인 것입니다. 라인 코딩한 경우에 1비트 타임을 여기서 여기까지로 설정한 것입니다. 1비트 타임의 간격인 것입니다. 각 데이터마다 1비트 타임은 동일할 것입니다. 수신단에서 1비트 타임을 여기서 여기까지로 설정한 것입니다. 송신단에서의 1비트 타임의 반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송신단에서의 1비트 타임과 수신단에서의 1비트 타임을 일치시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기 동기화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10110001이라는 데이터는 수신단에서는 1비트 타임을 여기서 여기까지 설정했기 때문에 2배의 데이터로 수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1비트 타임에 해당되는 신호가 2비트로 수신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전혀 다른 데이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송신단에서의 비트 타임과 수신단에서의 비트 타임을 일치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치시키겠습니까? 송신단에서 이러한 디지털 데이터를 라인 코딩하는 경우 그 비트의 시작은 어디이며 그 비트의 끝은 어디인지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시키면 수신단에서 쉽게 동기를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신호의 전송에서 자기 동기화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송신단의 1비트 타임과 수신단의 1비트 타임을 일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 동기화 방법으로서 라인 코딩에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라인 코딩하는 과정에서 그 디지털 신호 내에 타이밍 정보를 포함시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비트의 시작과 중간, 끝에 관련된 정보를 라인 코딩 과정에서 포함시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라인 코딩 과정에서 우리가 학습할 내용인 것입니다. 4의 1의 2절 라인 코딩 스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코딩 분리 체계입니다. 유니폴라 방식, 폴라 방식, 바이폴라 방식, 멀티레벨,
멀티 트랜지션 방식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니폴라 방식에는 대표적인 라인 코딩 기법으로 NRG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또 폴라 방식에서는 NRG, RG, 바이페이스 방식으로서 맨체스터와 디퍼런셜 맨체스터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바이폴라 방식은 AMI와 슈도 테너리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멀티레벨 방식 EB1Q를 비롯해서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멀티 트랜지션 방식의 대표적인 라인 코딩 기법은 MLT3인 것입니다. 각각의 기법에 관해서 우리는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유니폴라 엔코딩 방식에 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폴라 엔코딩 방식에서는 하나의 전압 레벨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극형 부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유니폴라 엔코딩은 단극형 부호로서 단일 극성의 전압만 사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1은 플러스 전압으로 0은 영준위로 라인 코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주어진 디지털 데이터를 단극형 부호화 방식에 의해서 라인 코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데이터 1은 양전압으로 코딩하면 되는 것입니다. 0은 영준위로, 1은 양전압으로, 0은 영준위로 코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유니폴라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명 NRG 방식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NRG 방식은 Non Return to Zero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트 중간에서 제로로 리턴 복귀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1인 경우에 비트 중간에서 제로로 전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는 코딩 방식입니다. 따라서 NRG 방식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딩 방식에는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직류 성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신호의 평균 제폭이 0이 아닌 것입니다. 직류 성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코딩 방식에 의해서 코딩된 디지털 신호에는 동기 정보, 즉 타이밍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어디부터가 원 비트의 시작인지, 어디가 원 비트의 끝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별로 사용되지 않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라인 코딩된 신호의 Normalized Power, 평균 전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전력은 신호의 제곱인 것입니다. 따라서 V의 제곱 또는 제로가 되는 구간에서는 제로의 제곱을 구하면 될 것입니다. V의 제곱 더하기 제로의 제곱을 2로 나누면 평균 전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호에 존재하는 전압은 플러스 V와 제로 볼트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신호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전체 신호의 평균 전력이 되는 것입니다. 계산하면 2분의 1 V 제곱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극형 부호와 폴라 엔코딩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인 것입니다. 극형이 극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과 음의 두 가지 전압을 사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양과 음의 두 가지 전압을 사용하면 평균 전위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평균 전위가 감소된다는 것은 DC가 0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폴라 엔코딩에선 두 개의 볼테이지 레벨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포지티브 볼테이지 양전압이고 하나는 네가티브 볼테이지 음전압이라는 것입니다. 폴라 방식의 라인 코딩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NRG 방식, Non Return to Zero, 즉 비트 중간에 제로로 복귀하지 않는 방식, Return to Zero, 제로로 복귀하는 방식, 그리고 맨체스터 방식, Differential 맨체스터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맨체스터 방식은 일부 라인 코딩 장비에서 채택하고 있는 엔코딩, 라인 코딩 기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먼저 NRG 방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RG 방식은 또 Non Return to Zero L 방식과 Non Return to Zero I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NRG L 방식은 비트 1은 음전압, 비트 0은 양전압으로 표현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NRG L 방식에서는 신호의 레벨이, 여기서 L은 레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호의 레벨이 비트의 상태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NRG L 방식에서는 비트가 0인지 1인지에 따라서 전압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비트가 1이면 음전압으로 신호 레벨을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트가 0이면 시그널 레벨을 양전압으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NRG I 방식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I는
인버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전시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NRG-I 방식에서는 비트가 0인지 1인지에 따라서 양전압, 음전압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라 1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신호를 반전시키는 방식인 것입니다. 비트 1이 시작되는 시작점에서는 신호를 반전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비트 0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반전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트 1이면 양전압, 비트 0이면 음전압 등 전위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전의 변화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의 변화로 데이터를 표현하면 동기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비트 1을 만나면 신호가 반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트 1이 시작되는 시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기 정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NRG-I 방식에서는 1이 지속되는 구간에서는 항상 시작 시점에서 신호를 반전시키기 때문에 1의 시작 시점을 알 수 있지만 0이 지속되는 부분에서는 동기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NRG-L 방식과 NRG-I 방식으로 주어진 데이터를 라인 코딩, 엔코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데이터는 01001110인 것입니다. NRG-L 방식으로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은 양전압, 1은 음전압, 0은 양전압, 1은 음전압으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NRG-I 방식으로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인 것입니다. 양전압으로 시작해서 1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을 만나면 시작점에서 신호를 반전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데이터가 0이기 때문에 반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데이터가 0이기 때문에 반전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데이터가 1이기 때문에 로우 레벨에서 음전압에서 양전압으로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또 다음 데이터가 1이기 때문에 양전압에서 음전압으로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또 데이터가 1이기 때문에 음전압에서 양전압으로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0이기 때문에 반전시키지 않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검은 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동기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검은 점이 있다는 것은 이런 부분 신호가 변한다는 얘기는 신호 다음 데이터가 1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1이 시작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역시 1이 이렇게 지속되는 경우라도 1비트 타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이 시작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또 다음 1이 시작되는 시점 1비트 타임은 이 검은 점에서 이 검은 점까지라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NRG-I 방식은 1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계속 1의 시작 시점을 인지할 수 있지만 0이 지속되는 구간에서는 계속 신호 레벨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다시 새로운 0이 시작되는지 시작 시점을 알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NRG-L과 NRG-I 방식에서 R은 1인 경우입니다. 신호 요소 하나당 데이터 요소 하나인 것입니다. 신호 요소 하나당 1비트가 할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R은 1이 되는 것입니다. R은 1이고 C를 2분의 1로 평균값으로 대체하면 S는 2분의 N, S는 2분의 N이 되는 것입니다. R은 1인 경우입니다. NRG-L 방식인 것입니다. NRG-L 방식은 전압이 비트의 상태에 따라서 비트 값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비트 0이면 양전압, 비트 값이 1이면 음전압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NRG-I 방식은 인버전, 반전에 의해서 비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0이면 반전시키지 않고 1이면 반전시키는 방식으로 코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NRG-L 방식과 NRG-I 방식 모두에서 신호 전송률, 즉 시그널 레이트는 2분의 n이 되는 것입니다. 2분의 n 보호인 것입니다. NRG-L과 NRG-I 방식 모두 DC 컴포넌트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직류 전압값, 즉 신호의 평균값이 0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1의 개수와 0의 개수에 따라서, 즉 데이터 패턴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DC 성분이 존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동기 정보는 NRG-L 방식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NRG-L 방식에서 0이 지속되면 어디서부터가 또 새로운 0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1이 지속되는 구간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NRG-I 방식에서 1이 지속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이 지속되는 경우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항상 시그널이 반전되기 때문에 시작 시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0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시작 시점을 또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RG 엔코딩 방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RG는 Return to Zero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항상 비트 중간에 0으로 복귀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0전위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NRG 방식에서는 1이나 0이 연속되는 비트 패턴의 경우에 동기 정보를 포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NRG L 방식에서는 1이 연속되는 구간에서 어디서부터 또 새로운 일이 시작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0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NRG I 방식에서는 1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항상 시작 시점을 반전 신호로서 판단할 수 있었으나 0이 지속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동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기를 맞추기 위해서 별도의 타이밍 신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해선 또는 채널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용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코딩된 디지털 신호에 동기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NRG I 방식에서 1이 연속되는 경우 1의 시작 시점을 알리듯이 0이 연속되는 경우에도 전위 변화를 유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위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가 RG 엔코딩 방식인 것입니다. RG 엔코딩 방식에서는 비트 1은 양전압, 비트 0은 음전압으로 표현하고 비트의 중간에서 항상 0 전위로 전이하는 것입니다. 모든 비트 중간에 동기 정보가 포함되는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1비트당 2번의 신호 전이가 있기 때문에 밴드 입수는 증가하는 것입니다. 신호의 대역폭이 증가한다는 것은 단점인 것입니다. 변화율이 크다는 것은 더 높은 주파수 성분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RG 방식에 의해서 라인 코딩된 신호는 밴드 입수가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0과 1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항상 전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DC 컴포넌트 문제는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RG 엔코딩 방식으로 주어진 디지털 데이터를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어진 데이터 0100 1110인 것입니다. 0인 경우에 음전압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음전압입니다. 비트 중간에서 항상 제로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비트 중간에서 제로로 복귀하는 변화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또 비트 1은 양전압으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트 1은 양전압으로 변하기 위해서 양전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비트 중간에서 항상 0전위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다시 비트 0입니다. 비트 0은 음전압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전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비트 중간에선 원비트 중간에서는 항상 0전위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다시 비트 0이기 때문에 음전압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비트 1이기 때문에 양전압, 중간에서 전위를 시키는 것입니다. 역시 또 비트 1은 양전압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양전압으로 올라간 다음에 양전압을 유지하다가 비트 중간에서 변화를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비트 1 양전압 중간에서 전위, 비트 0 음전압 중간에서 전위시키는 방식으로 코딩하는 방식이 RG 엔코딩 방식인 것입니다. 여기서 동기 정보는 비트 중간에서 변하는 이 부분이 동기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원 비트의 중간 지점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기 정보인 것입니다. 변하는 부분이 항상 그 비트의 중간 시점이라는 것을 수신단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간 시점에서 좌우로 일정 시간 간격을 유지하면 원 비트 타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RG 엔코딩 방식으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것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신호에는 원 비트 타임 동안 시그널 요소, 즉 신호 요소가 두 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항상 신호 요소가 두 개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원 비트 타임에서의 비트 수는 원 비트인 것입니다. 데이터 요소 수는 한 개입니다. 따라서 R은 신호 요소 수분의 데이터 요소 수, 즉 다시 말하면 2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R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S를 계산하면 N이 되는 것입니다. 비트레이트와 신호 전송률이
동일하게 되는 코딩 방식인 것입니다. 또 RG 방식으로 엔코딩된 신호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유발시킨 것입니다. 항상 중간에서 변화를 유발시킨 것입니다. 변화율이라는 것은 주파수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변화율이 많아진다는 것은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RG 엔코딩된 신호의 대역폭, 밴드입스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호의 대역폭이 늘어난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점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다음은 맨체스터 엔코딩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체스터 엔코딩 기법에서는 비트 1인 경우 음에서 양으로 전이하는 것입니다. 비트 0인 경우에는 양에서 즉 양전압에서 음전압으로 전이하도록 코딩하는 것입니다. 비트 중간에서 항상 전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로인 경우에는 양전압에서 음전압으로, 1인 경우에는 음전압에서 양전압으로 전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데이터 01001110을 맨체스터 방식으로 엔코딩한 결과입니다. 0일 때는 양전압에서 음전압으로, 1일 때는 음전압에서 양전압으로 전이하는데 항상 비트 중간에서 전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0인 경우에 양전압에서 음전압으로, 1인 경우에 음전압에서 양전압, 0인 경우에 양전압에서 음전압으로 코딩하는 방식이 맨체스터 엔코딩 방식인 것입니다. 맨체스터 엔코딩 방식에서는 신호 요소가 두 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1비트당 신호 요소가 두 개인 것입니다. 따라서 R, 신호 요소분의 데이터 요소 값은 2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S는 N이 되는 것입니다. 신호 전송률과 비트 레이트, 비트 전송률은 같게 되는 것입니다. 맨체스터 엔코딩에서 트랜지션, 중간에서 일어나는 트랜지션은 동기 정보인 것입니다. 항상 1비트 타임의 중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수신단에서는 항상 신호의 전이가 일어나는 점이 그 비트의 중간 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중간 지점에 해당되는 전이가 싱크로나이제이션, 즉 동기 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다음은 디퍼런셜 맨체스터 엔코딩 기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퍼런셜 맨체스터 엔코딩 기법에서 비트 1은 시작점에서 전이하지 않도록 코딩하는 것입니다. 비트 0일 경우에는 시작점에서 전이하도록 코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트 중간에서 항상 전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일종의 동기 정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맨체스터 엔코딩에서 디퍼런셜을 적용한 부분인 것입니다. 01001110을 디퍼런셜 맨체스터 엔코딩 기법으로 코딩한 신호인 것입니다. 비트 0의 시작점에서는 전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전압에서 음전압으로 전이하는 것입니다. 또 음전압을 유지하다가 비트 중간에서 항상 전이하는 것입니다. 다시 비트 1의 시작점에선 전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 전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트 중간에서 전이하는 것입니다. 다시 비트 0의 시작점에서는 전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전압에서 양전압으로 전이할 것입니다. 양전압을 유지하다가 비트 중간에서 다시 전이하는 것입니다. 다시 음전압을 유지하다가 비트 0이기 때문에 다시 전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양전압을 유지하다가 중간에서 전이, 다시 음전압을 유지하다가 비트 1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전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트 중간에서 전이하는 방식으로 코딩하는 방식이 디퍼런셜 맨체스터 엔코딩 기법인 것입니다. 디퍼런셜 맨체스터 엔코딩 기법에서 중간점에서의 트랜지션, 전이는 곧 싱크로나이제이션, 동기 정보라는 것입니다. 비트가 0인지 1인지를 구분하는 요소는 인버전, 전이를 시키느냐, 넌 인버전, 전이를 시키지 않느냐에 관련된 것입니다. 물론 전이, 비전이의 시작점은 비트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디퍼런셜 맨체스터 엔코딩 기법에서 1비트 타임에서 신호 요소는 두 개인 것입니다. 데이터 요소는 하나인 것입니다. 따라서 R 값은 2분의 1, 역시 S는 N과 같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미니멈 밴드입스 맨체스터와 디퍼런셜 맨체스터 is NRG의 2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맨체스터와 디퍼런셜 맨체스터의 밴드입스는 최소 대역폭은 최소한
NRG 방식, NRG 방식은 중간에서 전이하지 않는 방식인 것입니다. Non-return to zero 방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에 비해서 최소한 대역폭은 2배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2배라는 것은 중간에서 항상 전이하기 때문에 변화율이 2배 이상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간점에서 변하는 방식은 동기 정보를 매 비트마다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호의 변화율이 커지므로 대역폭이 넓어진다는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양극형 부호와 바이폴라 엔코딩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폴라 엔코딩 기법에서는 3개의 전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양전압, 음전압, 그리고 영전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트 1인 경우에는 양전압과 음전압을 교대로 표현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첫 번째 1은 양전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연속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 다음 1은 음전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다음에 나오는 1은 양전압, 다음 1은 음전압으로 교대로 표현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비트 0은 항상 0 전위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트 1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에도 항상 교대로 표현하는 룰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바이폴라 엔코딩에서는 3레벨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3가지의 준위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양전압, 또 하나는 영준위, 또 하나는 음전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양극형 부호화 중에 하나인 AMI 방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lternate Mark Inversion인 것입니다. 1이 나오는 경우에 항상 교대로 반전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01001110을 AMI 방식으로 엔코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인 경우에는 항상 영전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전위입니다. 1인 경우에 첫 번째 1을 양전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0인 경우에는 항상 영전위입니다. 영전위입니다. 1인 경우에는 다시 음전압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1이 양전압이었기 때문에 음전압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앞에 1이 음전압이었으면 교대로 다음 1은 양전압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1이 양전압이었기 때문에 다음 1은 음전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0인 경우에는 항상 영준위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AMI 방식인 경우에 신호요소 하나당 1비트가 할당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R은 1입니다. S는 2분의 N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1이 나오는 경우에는 항상 전압이 반전되기 때문에 시작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이 시작되는 점에서는 항상 전압이 반전되는 것입니다. 1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전압은 반전되는 것입니다. 1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전압은 음전압에서 양전압으로 반전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이 시작되는 지점에서는 양전압에서 음전압으로 전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이 시작되는 부분에서는 동기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0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항상 0준위로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동기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기 정보를 포함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바이폴라 N0 substitution 방식인 것입니다. 일부러 0준위인 경우에 일부러 반전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연속되는 0이 존재하는 경우 일부를 양 또는 음으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AMI 방식에 의해서 1은 항상 양전압, 음전압, 양전압, 음전압으로 변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0을 다시 양전압으로 변환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신단에서는 양전압 다음에 다시 양전압이 나온 것입니다. 이건 룰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양전압은 0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0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0이 지속되는 경우에 동기 정보를 표현하는 방식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준위 방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이 2B1Q 방식입니다. 2 바이너리, 즉 신호 하나당 2개의 이진 비트를 할당한다는 것입니다. 1 쿼터너리 방식, 즉 다시 말하면 4개를 한 세트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4개의 전압 준위를 사용해서 코딩한다는 것입니다. 2B1Q 방식에서는 전위가 4개인 것입니다. 음전압 2개, 양전압 2개, 서로 크기가 다른 2개의 양전압, 또 음전압인 것입니다. 0, 0을 음전압, 가장 낮은 음전압으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1, 1은 양전압으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0, 1은 음전압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은 음전압으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1, 0은 가장 큰 양전압으로
코딩하는 것입니다. 0, 1은 역시 음전압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은 전압으로 코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2B 1Q 방식입니다. 신호요소 하나당 2비트를 할당한 것입니다. 전압줄이 4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신호요소당 데이터 요소 2개, 따라서 R은 2가 되는 것입니다. S값은 4분의 N이 될 것입니다. MLT3 방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라인 트랜스미션 3레벨 방식인 것입니다. 3개의 전압 준위를 사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양전압, 영전의 음전압을 사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MLT3 방식에서는 비트 1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전이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0입니다. 0은 영준위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1은 양전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0이기 때문에 전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로 양전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1이기 때문에 전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작점에서 전이하는 것입니다. 영준위로 전이하는 것입니다. 다시 1이기 때문에 음전압으로 전이하는 것입니다. 3개의 준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1인 경우에 전이할 때 양, 영, 음까지 전이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음, 영, 양으로 전이될 것입니다. 다시 0이기 때문에 음전압 그대로 계속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1임으로 전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0으로 전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0으로 전이하고 다음 일은 양으로 전이하는 것입니다. 다시 1이기 때문에 다시 전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0으로 전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0은 계속 영전위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1이기 때문에 다시 양, 영, 음전위로 전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음전위로 전이하는 것입니다. 다시 음전위부터 영전위로 전이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에서는 다시 양전위로 전이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코딩하는 방식이 MLT3 방식인 것입니다. 다음은 8B 6T 방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 바이너리 8비트의 비트 패턴을 신호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6 트리플 3개의 준위를 이용해서 6개를 한 세트로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8비트의 비트 패턴을 6개의 신호 요소로 표현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3개의 준위, 음전압, 양전압, 영준위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3개의 준위를 6개로 한 세트화한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 플러스 플러스로 세트화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0으로 세트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총 경우의 수는 3개의 준위를 이용해서 양전압, 음전압, 영전위를 이용해서 6개를 한 세트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3의 6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8비트 패턴에 존재할 수 있는 비트 패턴의 수는 2의 8승, 256개인 것입니다. 3의 6승이 256개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항상 1대1 대응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응되지 않는 신호 요소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 플러스 플러스로 대체된다는 것입니다.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8비트 단위로 분할했을 때 0001, 0001이 나오면 이러한 신호 요소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 플러스 플러스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테이블을 참조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음전압 0, 영전위, 마이너스 음전압 0, 영전위, 플러스 플러스 양전압, 양전압으로 코딩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8비트를 분할한 경우 01, 01, 00, 1, 1에 대응되는 신호 요소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0인 것입니다. 코딩하면 되는 것이면 마이너스 음전압 플러스 양전압 마이너스 음전압 플러스 플러스 양전압 양전압 영전위로 코딩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전송하고자 하는 8비트 패턴은 0101 0000이었던 것입니다. 테이블에서 1대1 매핑되는 신호 요소를 찾아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0 플러스였던 것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0 플러스로 코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코딩을 반전시켜서 했던 것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로 반전시킨 것입니다. 플러스 0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0 마이너스로 반전시킨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반전된 경우, 즉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0 마이너스는 매핑 테이블에 없는 신호 요소 세트인 것입니다. 따라서 수신단에서는 반전시킨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신단에서는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0 플러스로 반전시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비트 패턴은 01, 01, 00, 0, 0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반전을 시켰느냐? 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라인 코딩을 하는 경우에 신호 전체의 직류 성분은 0에 가깝도록 만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직류 성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비트 패턴에 해당하는 신호의 직류 성분 마이너스가 2개, 0이 2개, 플러스가 2개. 직류 성분 0인 것입니다. 그 신호에 포함된 직류 성분은 그 신호의 평균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8비트 패턴에 해당하는 디지털 신호에서의 직류 성분 마이너스가 2개, 플러스가 3개이므로 직류 성분이 플러스 전압으로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가 하나 더 많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반전시키지 않으면 플러스가 3개, 마이너스가 2개, 플러스 1인 것입니다. 플러스 1, 플러스 1 다 더해져서 플러스 2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호에는 직류 성분이 크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류 성분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전시켜서 표현한 것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0 마이너스로 코딩한 것입니다. 따라서 플러스보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하나 더 많은 것입니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입니다. 인버티드 패턴에서는 0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하면 0이 되는 것입니다. 직류 성분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반전시켜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전체 직류 성분은 0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4D PAM5 방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디멘저널 즉 4개의 해선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TP 해선 기가빗, TP 해선 4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4개의 해선으로 나누어서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전압 레벨은 5개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코딩하는 데 사용되는 레벨은 4개인 것입니다. 따라서 전압 하나당 2비트가 할당될 것입니다. 신호 하나당 2비트가 할당되는 것입니다. 한 개 남는 전위는 0전위인 것입니다. 0전위는 에러 디텍션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기가빗 랜에서 사용되는데 TP4회선을 사용해서 전송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신호 레벨당 2비트가 할당될 것입니다. 0전위 레벨은 오류 탐지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 주어진 것입니다. 0001 1110인 것입니다. 2비트씩 분할해서 코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비트는 00입니다. 00은 마이너스 2V로 코딩하겠습니다. 01은 플러스 1V로 코딩하는 것입니다. 다음 11은 플러스 2V로 코딩하는 것입니다. 10은 마이너스 1V로 코딩하는 것입니다. 2비트씩 나누어서 4개의 전압 레벨 마이너스 2V, 마이너스 1V, 플러스 1V, 플러스 2V로 코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첫 번째 2비트는 2비트에 해당되는 신호는 첫 번째 TP 해선으로 전송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두 번째 TP 해선, 그리고 세 번째 2비트, 네 번째 2비트에 해당하는 신호는 세 번째, 네 번째 TP 해선으로 전송하는 것입니다. 네 개의 TP 해선으로 나누어서 전송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트랜스미션 미디움, 즉 전송 해선의 비트레이트는 250Mbps 인 것입니다. 따라서 총 비트레이트는 1GBps 인 것입니다. 고속으로 전송되는 신호를 저속해선 4개로 나누어서 전송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기가빗 랜에서 사용되는 코딩 방식인 것입니다. 다음은 멀티 트랜지션 MLT3 스킴 라인 코딩 방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룰인 것입니다. 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룰을 우리가 암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룰에 따라서 코딩하면 되는 것입니다. 룰을 플로우 차트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플로우 차트에 따라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데이터가 01, 01, 10, 11인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룰이 플로우 차트 형식으로 그림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참조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가 0인 경우인 것입니다. 현재 상태 0인 경우 0전위로 표현할 것입니다. 다음 비트가 1인 것입니다. next 비트가 1인 경우 next 비트가 1인 경우 진행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직전의 레벨이 마이너스 전압이었는지 바로 직전에
last non-zero 레벨이 플러스 V였는지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작점인 것입니다. last 레벨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왼쪽으로 진행해도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양전압이 되는 것입니다. next 비트 1은 플러스 V 양전압으로 코딩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 양전압인 상태입니다. next 비트가 0이면 다시 양전압입니다. next 비트가 0이기 때문에 다시 양전압인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ext 비트가 1인 것입니다. next 비트가 1이기 때문에 0전위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0전위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코딩하는 방식이 멀티 트랜지션 MLT3 스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인 경우에도 이러한 룰에 따라서 코딩하면 이러한 신호로 코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1이 연속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라도 이러한 경우, 즉 멀티 트랜지션 MLT3 방식으로 코딩하면 변화율이 굉장히 커지는 것입니다. 변화율이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율이 커진다는 것은 대역폭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멀티 트랜지션 MLT3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이 대역폭이 감소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불안정한 케이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선 코딩 방식, 즉 라인 코딩 방식을 요약한 부분인 것입니다. 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선 코딩, 즉 라인 코딩 방식은 유니폴라 방식, 또 바이폴라 방식, 멀티레벨 방식, 멀티 라인 방식, 다양한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또 각각의 방식에는 다양한 기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NRG 방식, NRG-L, NRG-I, 바이페이스 방식, AMI 방식, 2B1Q 방식, AB60 방식, 4D PAM5 방식, MLT3 방식 등 다양한 방식, 기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기법에서의 밴드입수 대역폭을 표현한 것입니다. 각각의 기법의 특징 알아본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의 1의 3절 블록 코딩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코딩은 주어진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나누어서 라인 코딩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후어비, 오비를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데이터를 4비트 단위로 나눈 다음에 다시 5비트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4비트로 나누면 존재할 수 있는 비트 패턴은 0000에서 1111까지 16개입니다. 5비트 패턴은 2의 5승계 32개가 되는 것입니다. 16개를 32개로 대응시킬 경우에 32개 중에서 16개만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16개를 선택하는가? 1이 지속되는 비트 패턴은 빼는 것입니다. 또 0이 지속되는 비트 패턴은 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과 0이 지속되는 비트 패턴을 제외한 16개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1과 0이 지속되는 비트 패턴이 제거되면 나머지 16개는 비교적 단순한 라인 코딩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블록 코딩의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제를 통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M개의 비트 그룹을 N개의 비트 그룹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얘가 4비트를 5비트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변환한 것을 해선 코딩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데이터를 코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M비트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M비트로 분할한 다음에 이 M비트를 각각을 1대1 대응 관계에 의해서 N비트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N비트로 대체한 다음에 비교적 간단한 라인 코딩 기법을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라인 코딩된 디지털 신호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B, 5B 블록 코딩을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데이터가 주어지면 4비트씩 분할하는 것입니다. 4비트씩 분할하면 0000, 1111까지 16개 중에 하나의 비트 패턴을 가질 것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4비트의 데이터를 5비트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5비트로 구성되는 비트 패턴은 2의 5승, 32개인 것입니다. 이 32개 중에서 16개만 선택해서 1대1 대응 관계를 맺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6개는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16개는 제거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의 판단 기준은 0이 반복된다거나 1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0이 지속적으로 3번 반복되는 것은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0이 지속적으로 3번 반복되는 코드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코드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0의 문제는 해결한 것입니다. 1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교적 단순한 해선 코딩이지만 NRG-I 방식을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NRG-I 방식에서는 1이 나올 때마다 invert, 반전시키기 때문에 1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동기정보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0의 문제는 0이 3개 이상 연속되는 경우 코드를 제어하는 부분으로 해결하고 1이 지속되는 부분은 NRG-I에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더 복잡한 코딩을 하지 않아도 NRG-I 코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FOB, OB 방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비트 그룹으로 데이터를 분할하는 것입니다. 분할한 다음에 5비트 그룹으로 변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2개 이상의 영어로 시작하지 않고 3개 이상의 영어로 끝나지 않는 코드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3개 이상 0이 반복되면 그러한 코드는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4개 이상의 0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어 문자에는 규칙을 적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0의 문제를 해결하고 1이 지속되는 문제는 NRG-I 방식으로 라인 코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데이터가 4비트로 분할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총 경우의 수는 16개인 것입니다. 각각 5개의 비트로 구성된 비트로 16개를 선택해서 1대1 매핑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1이 지속되는 부분은 있지만 0이 3번 이상 지속되는 코드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ASCII 코드 부분에서 제어 코드 0번부터 31번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이러한 룰을 적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8비트, 10비트 변환 방법 동일한 것입니다. 8비트 데이터로 분할한 다음에 10비트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2의 8승 256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2의 10승 1024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2비트가 더 늘어난다는 효율성 문제점은 있지만 1024개 중에서 256개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0이 지속되는 데이터 패턴 또 1이 지속되는 비트 패턴 모두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에러 디텍션 기능도 있다는 것입니다. 10비트로 구성된 데이터 1024개 중에서 256개만 선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1000개에서 256개를 뺀 비트 패턴들은 사용되지 않는 코드인 것입니다. 만약에 사용되지 않는 코드 중에 하나가 수신단에 수신된다면 그것은 중간에 에러가 포함된 코드인 것입니다. 에러를 디텍션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블록 코딩, FOB, OB 방식과 NRG-I 라인 코딩을 이용하는 스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컴퓨터로부터 생성되는 것입니다. 생성된 데이터는 FOB, OB 방식으로 엔코딩 될 것입니다. 4비트 그룹을 5비트 그룹으로 1대1 매핑 시킬 것입니다. 매핑된 5비트는 다시 NRG-I 방식으로 엔코딩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응되는 디지털 신호가 생성될 것입니다. 디지털 신호가 전송 매체를 통해서 전송되는 것입니다. 수신단에 도착하면 NRG-I 방식으로 디코딩하는 것입니다. 다시 FOB, OB 방식으로 디코딩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으로 디코딩이기 때문에 5비트를 4비트로 1대1 매핑 시켜서 수신단 컴퓨터 스테이션에 전달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블록 코딩 중에서 8B, 6T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8비트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분할된 8비트는 6개의 심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볼을 구성하는 것은 양전의, 음전의, 영전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비트 단위로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분할되는 것입니다. 이 8비트 단위로 라인 코딩하는 것입니다. 6개의 심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6개의 심볼을 구성하는 요소는 음전압, 양전압, 영전의 등인 것입니다. 3개의 전압 준위를 사용해서 6개의 세트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 구성할 수 있는 개수는 3의 6승계 729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 구성 요소는 729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비트 비트 패턴이므로 256개의 데이터 비트 패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256개를 729개로 매핑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729개 중에서 256개만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비트 패턴이 수신되면 에러인 것입니다. 에러 디텍션을 강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8B, 10B 블록 엔코딩 방식 구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8비트 블록으로 분할되는 것입니다. 8비트를 다시 5비트와 3비트로 분할할 것입니다. 5비트는 6비트로 매핑될 것입니다. 3비트는 다시 4비트로 매핑될 것입니다. 총 10비트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10비트를 전송하는 방식, 8B, 10B 블록 엔코딩 방식도 있는 것입니다. AD 변환 과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D 변환은 3단계에 걸쳐서 수행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표본화 샘플링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양자화 퀀타이제이션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코딩 부호화인 것입니다. 각각의 단계에서의 수행 과정을 알아볼 것입니다.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신호는 컨티뉴스한 특징을 갖는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날로그 신호는 디지털 시스템에 입력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스템은 디스크리트한 특징을 갖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디지털 신호만 입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것을 AD 변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신호가 주어진 것입니다. 시간 축상에서 연속적인 신호입니다. 그리고 신호값, 즉 시그널 밸류 차원에서도 연속적인 신호입니다. 따라서 시간 축과 시그널 밸류 축을 이산적으로 변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 축을 이산적으로 변환하는 것을 샘플링, 즉 표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샘플링을 한다는 것은 특정 시간마다 한 개의 데이터를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시간과 시간 사이에 존재하는 데이터는 손실될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데이터와 데이터의 시간 간격을 샘플링 타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샘플링 타임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샘플링 타임이 적을수록 데이터량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샘플링 타임의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나이키스테 샘플링 시어럼에 관해서는 다음에 알아볼 것입니다. 초당 몇 개의 데이터를 취득하는가에 관련된 파라미터가 곧 샘플링 주파수입니다. 만약 샘플링 주파수가 1kHz라고 한다면 초당 1000개의 데이터를 취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샘플링 타임은 1000분의 1, 즉 1ms이 되는 것입니다. 1ms마다 하나씩의 데이터를 취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로 축에 해당하는 시그널 밸류 역시 디스크리트하게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그널 밸류를 디스크리트하게 바꾸는 과정을 양자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그널 레벨 4개의 레벨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가장 신호가 낮은 레벨, 레벨 0, 레벨 1, 레벨 2, 레벨 3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양자화 간격은 좁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4개의 레벨로 구분한 경우 각각의 데이터에 할당하는 비트 수는 00, 01, 10, 11이기 때문에 2비트인 것입니다. 그러나 8개의 레벨로 양자와 간격을 좁힌다고 한다면 각각의 데이터는 000에서 111까지 3비트가 할당되는 것입니다. 데이터량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양자와 간격을 좁히면 양자와 에러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데이터량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0, 1, 2, 3, 4개의 레벨로 구분한 경우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이 사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모두 1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나 이러한 데이터 모두 1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데이터입니다. 3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데이터 2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데이터 역시 크기는 틀리지만 이 사이 양자와 간격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2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3332 1로 처리될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바이너리로 변환돼서 디지털 데이터로 표현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코딩, 부호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샘플링 되고 양자화된 데이터를 0과 1로 변하는 과정, 부호화 코딩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1인 것입니다. 0, 1로 코딩될 것입니다. 2비트로 코딩되는 것입니다. 다음 데이터는 3이기 때문에 1, 1로 코딩되는 것입니다. 다음 데이터 2입니다. 1, 0으로 코딩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양자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데이터의 크기는 모두 바이너리로 표현될 것입니다. 컨티뉴스한 아날로그 신호가 디스크리트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것입니다. AD 변환 과정 알아보았습니다. 4의 2의 1절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PCM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M은 AD 컨버전 과정과 동일한 것입니다. 변조라는 측면에서 PC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PCM은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개의 프로세스를 거치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개의 프로세스는 샘플링, 퀀타이제이션, 엔코딩인 것입니다. 아날로그 시그널은 샘플링, 퀀타이제이션, 코딩 과정을 거치면 0과 1로 구성되는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PCM에서의 표본화 샘플링 과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링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디얼 샘플링 방식, 내추럴 샘플링 방식, 프레톱 샘플링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디얼 샘플링 방식은 주어진 아날로그 신호에 임펄스 펑션, 즉 델타 펑션을 곱해주는 형태의 샘플링인 것입니다. 특정 아주 짧은 순간에 하나의 데이터를 취득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특정 순간에 아주 짧은 순간 하나의 데이터를 취득하는 방식. 샘플링한 데이터는 임펄스 펑션들의 시퀀스로 표현될 것입니다. 델타 펑션들의 시퀀스, 여러 개의 델타 펑션들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펑션이 임펄스 펑션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샘플링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은 내추럴 샘플링입니다. 펄스 폭이 일정 기간 유지되는 것입니다. 펄스 폭 기간 동안에 신호를 그대로 따라가는 형태, 아날로그 신호를 그대로 따라가는 형태로 샘플링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의 데이터를 취득하고 그 데이터 이후에 아날로그 신호를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으로 샘플링하는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프레톱 방식인 것입니다. 특정 순간에 하나의 신호를 취득하고 일정 시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정 시간 기간 동안에 하나의 값이 지속되는 펄스의 형태로 샘플링하는 것입니다. 나이키스트의 샘플링 시어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링 타임은 작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샘플링 타임을 너무 작게 하다 보면 데이터량이 너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적절한 샘플링 타임은 얼마일까?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이키스트의 샘플링 시어럼인 것입니다. 나이키스트에 의하면 그 신호가 포함된 최고 주파수의 2배 이상으로 샘플링하면 그 아날로그 신호를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샘플링 주파수로 보면 최고 주파수의 2배, 샘플링 타임으로 보면 역수가 되는 것입니다. 주파수의 역수가 주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 주파수의 2배분의 1초 이하로 샘플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신호에 포함된 주파수 성분인 것입니다. 최고 주파수는 Fmax 성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샘플링 프리퀀시는 E 곱하기 Fmax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정 주파수를 통과한 밴드패스 시그널의 경우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최대 주파수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신호에 포함된 최대 주파수의 2배로 샘플링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키스트의 샘플링 시어럼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샘플링 프리퀀시는 그 신호에 포함된 하이스트 프리퀀시 최고 주파수의 적어도 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샘플링 타임으로 보면 최고 주파수의 2배분의 1초 이하로 샘플링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화의 경우에 밴드 입수를 4kHz로 잡으면 최고 주파수는 4000Hz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샘플링 프리퀀시는 8000Hz인 것입니다. 샘플링 프리퀀시가 8000Hz라는 것은 초당 8000개를 샘플링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8000분의 1초마다 하나씩 데이터를 샘플링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호에 포함된 최고 주파수 성분을 X헬츠라고 하는 것입니다. 2배로 샘플링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샘플링 프리퀀시는 2배로 샘플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X가 되는 것입니다. 샘플링 타임은 이 X분의 1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제 4의 6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링에 관련된 문제인 것입니다. 신호가 주어진 것입니다. 신호의 주파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당 하나, 둘, 반, 2.5 사이클 변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즉 주파수는 2.5Hz 신호인 것입니다. 정연파인 경우에는 단일 주파수 성분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5Hz가 최고 주파수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 주파수 성분의 2배로 샘플링하는 것입니다. 5Hz로 샘플링하는 것입니다. 샘플링 프리퀀시가 5Hz입니다. 따라서 초당 5개의 데이터를 샘플링하면 되는 것입니다. 초당 5개의 데이터를 샘플링한 신호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로 분사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5Hz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초당 샘플링 타임을 짧게 가져간 것입니다. 샘플링 타임을 짧게 가져간 것입니다. 샘플링 타임을 4F로 한 것입니다. 2.5Hz의 4배이면 10Hz가 되는 것입니다. 초당 10개의 샘플링 데이터를 얻은 것입니다. 초당 10개의 샘플링 데이터를 얻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호로 어프록시메이션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초당 5개를 샘플링한 경우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데이터만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오버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 샘플링, 너무 샘플링 타임을 짧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4개의 데이터만 샘플링한 것입니다. 샘플링 프리퀀시가 5Hz이므로 초당 5개 이상은 해야 되는데 5개보다 작은 4개를 샘플링한 것입니다. 언더 샘플링인 것입니다. 신호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분사되기 때문에 이러한 신호를 절대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이키스의 샘플링 세어럼에 따르면 최고 주파수의 2배로 샘플링하면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에 근접한다는 것입니다. 예제 4의 8 샘플링에 관련된 예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앞으로 달리는 자동차의 바퀴가 뒤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언더 샘플링 때문인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초당 24프레임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초당 24프레임을 가정하면 자동차 바퀴가 초당 12번 미만으로 돌아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나이키스의 샘플링 시어럼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12번 회전에 2배를 곱하면 24프레임이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속도가 빨라져서 초당 12번 이상으로 회전한다고 한다면 24프레임 갖고는 부족한 것입니다. 언더샘플링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바퀴가 뒤로 회전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제 4의 9 전화 회선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텔레폰 컴퍼니 전화 회사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음성을 디지털로 변환해서 전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AD 변환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샘플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음성에 포함된 최고 주파수 성분은 4000Hz인 것입니다. 전화선에서는 4000Hz 이상의 주파수 성분은 전송하지 않는 것입니다. 4000Hz이기 때문에 샘플링 주파수는 2배, 최고 주파수의 2배 8000Hz가 되는 것입니다. 샘플링 주파수가 8000Hz라는 것은 초당 8000개의 샘플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000분의 1초마다 하나씩 샘플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제 6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목소리를 디지타이즈, 즉 디지털로 변환하고 싶은 것입니다. 음성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때 비트 레이트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샘플당 8비트가 할당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퀀타이제이션 레벨, 양자화 레벨을 256 레벨로 한다는 것입니다. 샘플링 레이트는 최고 주파수가 4000Hz이기 때문에 곱하기 2 하면 되는 것입니다. 초당 8000번 샘플링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화 음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화 음성의 경우에 최고 주파수가 4000Hz, 즉 4000Hz 이상은 전화선을 통해서 전송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8000개의 샘플을 얻는 것입니다. 각각의 샘플 데이터는
8비트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64,000bit/s, 64K bit/s가 비트 레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초당 64K 비트를 전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자화 즉 퀀타이제이션 과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링은 가로축 즉 시간축을 디스크리트하게 변환하는 것입니다. 퀀타이제이션 양자화는 세로축 즉 신호의 진폭을 디스크리트하게 변환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8개의 레벨로 분할한 것입니다. 8개의 레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는 것입니다. 양자화 레벨이 A 레벨 8개의 레벨인 것입니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모두 동일한 값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의 개수는 무한대입니다. 디지털에서 무한대를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범위 내에 들어가는 신호들은 모두 동일한 값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모든 데이터는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들의 값들은 서로 상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값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오차를 양자화 오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진폭 레벨에서 가장 큰 진폭 레벨까지 8개의 레벨로 나눈 것입니다. 8개의 레벨로 나누면 각각은 3비트로 표현될 것입니다. 코딩 과정에서 바이너리 3비트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000에서 111까지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효율적인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자와 오차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와 가정에서는 필수적으로 오차가 발생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정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모두 동일한 데이터로 처리하기 때문에 오차가 항상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오차를 데시벨로 표현하는 셰논의 정리가 있는 것입니다. 셰논의 정리를 이용하면 양자와 오차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자와 오차를 구하는 공식 6.02 곱하기 NB 여기서는 비트인 것입니다. 샘플링된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비트 수인 것입니다. 양자와 레벨과 관련된 값이 되는 것입니다. A 레벨이라면 3비트, NB가 3이 되는 것입니다. 16 레벨이라고 한다면 NB는 4비트가 될 것입니다. 플러스 1.76 dB를 하면 양자와 오차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NR, dB, 즉 양자와 오차를 dB, 데시벨로 구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양자와 레벨이 A레벨, 8레벨인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데이터는 3비트로 표현될 것입니다. SNR dB는 6.02 곱하기 3 플러스 1.76, 19.82 데시벨이 되는 것입니다. SNR 값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양자와 레벨을 크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자와 간격을 촘촘히 한다는 것입니다. 양자와 레벨을 많이 하면 NB 값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양자 오차 SNL 값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예제 4의 13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의 13은 텔레폰 서브스크라이버 라인, 즉 가입자 전화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화 가입자 해선에 관련된 문제인 것입니다. 전화 가입자 해선에서 SNR DB 양자와에 관련된 SNL 값입니다.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샘플당 비트 수는 최소 몇 비트가 되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자와 레벨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SNL 값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2 NB 플러스 1.4, 1.76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값이 40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N값을 구해보면 N값은 6.35인 것입니다. 6.35비트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지털에서 7비트로 설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샘플당 7비트 또는 8비트로 할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양자와 레벨을 128레벨 또는 256 레벨로 해야지만이 양자와 오차에 관련된 SNL 값이 40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호화 과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PCM 디코더인 것입니다. PCM 디코더는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과정은 커넥 샘플, 샘플들을 커넥, 연결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는 로우 패스 필터 부분인 것입니다. 디지털 데이터가 주어진 것입니다. 샘플링 한 후에 퀀타이제이션 한 디지털 데이터인 것입니다. 8비트 단위로 퀀타이제이션 했다고 한다면 8비트 단위로 분할하면 되는 것입니다. 양자와 레벨을 256 레벨로 하면 8비트 단위로 하나의 샘플 데이터가 표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8비트 단위로 분할하면 그것이 하나의 샘플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8비트 분할한 값을 10진수로 변환해서 첫 번째 진폭 값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8비트를 10진수로 변환하면 두 번째 진폭, 앰플리튜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8비트를 10진수로 변환하면 마지막 샘플 데이터의 진폭이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샘플 데이터의 진폭 값들을 연결한 것입니다. 샘플들을 커넥, 연결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를 제거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아직도 디스크리트한 것입니다. 컨티뉴스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를 제거한다는 것은 스무스하게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무스한 아날로그 신호가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것입니다. 샘플링 과정에서 나이키트의 샘플링 시어럼을 만족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성된 복호화 과정에서 생성된 아날로그 신호는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와 동일할 것입니다. 4의 3절 트랜스미션 모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송 모드인 것입니다. 데이터 트랜스미션 즉 데이터 전송은 패러럴 방식과 시리얼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렬 전송 방식과 직렬 전송 방식인 것입니다. 직렬 전송 방식은 다시 어싱크로노스 방식과 싱크로노스 방식, 즉 다시 말하면 비동기 전송 방식과 동기 전송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스크로노스 방식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4의 3의 1절 패러럴 트랜스미션 방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전송 방식인 것입니다. 병렬 전송 방식에서는 샌더, 송신기와 레시버, 수신기 사이에 다수의 전송 회선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전송하고자 하는 비트 수만큼의 회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8비트를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8개의 회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송 속도는 매우 빠른 방식인 것입니다. 병렬 전송 방식은 동시에 여러 개의 비트를 전송하기 때문에 회선 설치 수만큼 빠르게 되는 것입니다. 단거리 전송에 적합한 방식인 것입니다. 장거리 전송의 경우에는 회선 설치 비용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보통 컴퓨터 내부에서의 통신에 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컴퓨터 내부에서의 통신에서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케이블의 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4의 3의 2절 시리얼 트랜스미션 직렬 전송 방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렬 전송 방식에서는 샌더와 레시버 사이에 하나의 전송 회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전송 회선을 통해서 각각의 비트가 순차적으로 전송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시리얼 트랜스미션 방식은 크게 비동기 전송 방식과 동기 전송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비동기 전송 방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기 전송 방식은 전송하고자 하는 정보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키보드를 통해서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 것입니다. 키보드를 통해서 문자를 생성하는 경우 각각의 문자가 출력되는 시간은 전부 불규칙적인 것입니다. 키보드를 쉬면서 타이핑하지 않는 경우라도 계속 연속적으로 타이핑하는 경우라도 문자와 문자 사이의 시간 간격은 일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 즉 다시 말하면 파일의 업로드, 미리 준비된 파일의 업로드나 다운로드가 아닌 경우에 비동기 전송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비동기 전송 방식에서는 스타트 비트와 스톱 비트를 첨가하는 것입니다. 문자 단위로 하나의 스타트 비트를 첨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상의 스톱 비트를 마지막 문자 끝의 마지막에 첨가하는 것입니다. 이럼으로써 전송 데이터의 시작과 끝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동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자 내에서의 비트 단위의 동기는 이루어지지만 문자와 문자 사이의 동기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이트 단위의 동기는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인 것입니다. 비동기 전송이라는 용어는 동기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비트 단위의 동기만 하지 바이트 단위의 동기는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비동기 전송이라는 용어가 생성된 것입니다. 어싱크로너스 트랜스미션, 즉 비동기 전송에서는 하나의 스타트 비트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스타트 비트는 보통 0인 것입니다. 로우 레벨인 것입니다. 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스톱 비트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스톱 비트는 하이 레벨 1로 생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동기 전송에서 문자와 문자, 즉 각각의 바이트 사이에는 갭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자와 문자 사이에서는 동기 신호가 없는 것입니다. 각각 전송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갭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동기 전송에서 어싱크로노스라는 용어의 의미는 바이트 레벨에서는 비동기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트 단위로는 동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비트 단위에서 1 비트 타임은 항상 동일한 것입니다. 비트와 비트 사이의 간격은 없는 것입니다. 어싱크로노스 트랜스미션에 관해서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의 문자를 전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11011111인 것입니다. 하나의 문자를 8비트 아스키 코드로 표현한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앞부분에 스타트 비트를 붙이는 것입니다. 스타트 비트는 0인 것입니다. 데이터 뒷부분에 마지막 끝을 알리는 스톱 비트를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 이상의 비트를 첨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탑 비트는 1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이 레벨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샌더와 레시버 사이에 데이터가 비동기 방식으로 전송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데이터 앞부분에는 스타트 비트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뒷부분에는 스톱 비트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자와 문자 사이에는 갭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간격은 항상 일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생성될 때마다 각각의 문자가 전송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자와 문자, 바이트와 바이트 단위의 동기는 수행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해선이 아이들 스테이트, 즉 스톱,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은 스톱 비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스톱 비트 상태에 있는 것을 아이들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데이터가 전송되면 스톱 비트, 즉 1로 설정되는 것입니다. 하이 레벨로 해선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하이 레벨로 설정되어 있다가 보낼 데이터가 있으면 바로 로우 레벨로 툭 떨어지는 것입니다. 스타트 비트 0을 붙이는 것입니다. 로우 레벨로 떨어진 다음에 데이터를 쭉 전송하는 것입니다. 8비트 전송한 다음에 다시 아이들 스테이트는 하이 레벨입니다. 하이 레벨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계속 전송할 데이터가 없으면 하이 레벨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다음 전송할 데이터가 생성되면 다시 스타트 비트, 로우 레벨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떨어지고 다시 데이터 전송하고 아이들 스테이트 하이 레벨로 머물러 있다가 다시 데이터가 생성되면 다시 스타트 비트, 로우 레벨로 떨어지는 방식인 것입니다. 비동기 전송 방식의 사용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기 전송 방식의 국제 표준은 RS232C인 것입니다. RS232C 구조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말기입니다. 단말기와 단말기가 RS232C를 이용해서 직렬 통신하는 경우입니다. 단말기 A의 트랜스미터 핀, 즉 통신 핀은 단말기 B의 레시버 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단말기 B의 송신 핀, 트랜스미터 핀은 단말기 A의 레시버 핀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라운드 핀은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크로스 방식으로 선이 연결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RS232C에서 커넥터의 구조는 25핀 또는 9핀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개의 중요한 핀 기능만 설명한 것입니다.
9핀이 사용되는 경우 각각의 핀에 대한 기능을 설명한 테이블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우리가 통신 과정에서 계속 학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RS232C 통신에서 예전에는 25핀 커넥터나 또는 9핀 커넥터가 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25핀 커넥터나 9핀 커넥터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RS232C 통신은 USB 커넥터를 이용해서 수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기 전송 방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기 전송 방식과는 달리 전송할 데이터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발생될 경우 사용하는 전송 방식인 것입니다. 파일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에서 동기 전송이 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동기 전송 방식에서는 각 문자마다 스타트 비트와 스톱 비트를 첨가하는 전송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전송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문자 단위의 데이터 또는 비트 단위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전송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전송에서 전송되는 프레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비트 중심 프레임과 문자 중심 프레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전송하는 데이터를 비트 단위로 구성하는지 아니면 문자 단위로 구성하는지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최근에는 문자 중심 프레임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데이터 통신에서 비트 중심 프레임만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내고자 하는 비트 중심의 데이터인 것입니다. 비트 단위는 프로토콜마다 다른 것입니다. 한 번에 몇 개의 비트씩 전송할지는 프로토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첫 부분을 알리는 비트 패턴이 플래그 비트 패턴인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가 학습할 내용입니다. 0, 하나, 1이 6개, 마지막 0이 붙는 8비트 비트 패턴입니다. 이런 비트 패턴이 나오면 수신단에서는 비트, 즉 프레임의 첫 시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비트 패턴이 마지막에도 붙는 것입니다. 프레임의 마지막을 알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드레스 부분입니다. 피지컬 어드레스입니다. 노드에서 노드까지 전송할 때 랜 카드 어드레스를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노드에서 어떤 노드까지 프레임이 전송되는지를 기록하는 부분. 제어 부분에서는 흐름 제어, 플로우 컨트롤과 또는 에러 제어, 에러 컨트롤을 위한 비트가 설정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 에러를 검출하기 위해서 추가하는 CRC 코드. 그리고 프레임의 마지막을 알리는 플래그 비트 패턴으로 프레임이 구성되는 것입니다. 동기 전송 비트 중심 프레임으로 전송되고 있는 방식인 것입니다. 싱크로너스 트랜스미션 즉 동기 전송 방식에서는 스타트 비트, 스톱 비트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비트를 한꺼번에 동시에 보내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룹으로 보내는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의 프레임 단위가 전송하고자 하는 비트의 그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비트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구성해서 전송하는 방식, 동기 전송 방식인 것입니다.